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마음 새기분 것도.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상식적인 얘기들이기도 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쪽에 배경 지식이 얼마나 있을지 각기 다 다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입생들이라 이런 용어들이나 개념들에 대해서 익숙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능한 최대한 쉽게 하여튼 기본 레벨을 잡아보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동안 중간에 언제든 잘 모르는 내용을 제가 너무 쉽게 스킵하고 넘어가면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안 할 거면 필요 없잖아. 자, 정말 간단한 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휴먼 디지즈를 다루려고 하고, 그냥 세포, 미생물 이런 거 아니고 휴먼 바디에 대해서 기본적인 피지올로지컬한 이런 내용부터 디지즈까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상식적인 수준이죠. 휴먼 바디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러면 다 알고 있다시피 세포로 구성된다. 이게 셀 바이올로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수준에서 얘기하자면 셀 바이올로지에서 다루는 세포는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한 어느 세포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공통분모? 어느 세포에서나 관찰되는, 그러니까 휴먼 바디에 있는 세포라면 어느 세포에서나 볼 수 있는 공통적인 구조물과 공통적인 기능, 이런 걸 셀 바이올로지에서 다루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나가서 좀 이제 휴먼 바디에 있는 다양한 세포들을 좀 구별해서 보기 시작하면 셀 바이올로지에서 배웠던 공통적인 내용 말고 각각의 세포가 갖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이런 피지올로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는 뉴론셀도 있고, 마이오사이트도 있고, 근육세포. 세포의 숫자로 굳이 따져서 어떤 종류의 세포가 제일 많을까? 이렇게 따져보면 아마 이런 게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RBC 빼고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RBC가 제일 많아요. RBC가 거의 우리 몸에 있는 세포 개수로 보세요. 근데 RBC는 워낙 작은 세포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RBC 같은 거는 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셀바이올로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통적인 세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나 싶은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포에서 유래한 그냥 세포가 아닌 구조.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다 세포라고 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각기 세포들의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실제로 하는 기능도 각기 천차만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포 하나하나가 그냥 허공에 떠 있거나 이렇게 체액에 둥둥 떠다니는 이런 형태가 아니죠. 이게 어떤 특정한 스트럭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스트럭처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세포와 세포가 뭔가 하여튼 덩어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같은 종류의 세포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그것들이 어떤 크든 작든 덩어리를 만들 때 이런 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육 조직, 결체 조직,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비슷한 모양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그냥 단순히 숫자가 많아졌을 때 그거를 크든 작든 조직이라고 부르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능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 몸에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개별적인 유닛 하나하나를 얘기할 때 기관이라고 하죠. 오간. 그래서 리버, 헤파토사이트들이 뭉쳐있는 티슈에다가 이것이 진짜 기능적으로 딱 육안적으로 구별되는 하나의 장기로서 딱 나타나는 요거, 리버, 브레인, 하트 이런 거죠. 사실은 이렇게 오간으로 가면 이게 단순히 한 가지 종류의 이런 세포, 한 가지 종류의 티슈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티슈들이 그 안에 이렇게 섞여 있죠. 특정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리버가 있다. 그러면 우리 상상하는 리버는 헤파토사이트들이 막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있는 이런 구조인데 헤파토사이트만 있을까요? 헤파토사이트 말고 리버에 어떤 세포가 또 있을까요? 혈관세포. 그렇죠. 혈관세포는 어느 오간에 있죠. 그래서 혈관을 구성하는 세포들, 또 혈관도 그냥 한 가지 종류의 세포로 되어 있지 않고 혈액하고 접하고 있는 세포들은 엔도셀리알 셀이죠. 혈관 내피세포. 그 층이 한 층이 있고 그 밑에 가면 약간의 결체 조직과 그 다음에 대개의 경우 카필러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혈관들을 보면 두껍잖아요. 만약에 세포 한 층이라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가 육안적으로 보일 정도의 두께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세포가 이렇게 층져 있는 그런 구조죠. 혈관 내피세포 말고 그 밑에는 무슨 세포들이 또 있을까요? 일단 지금 결체 조직이라고 해서 커넥티브 티슈, 그러니까 뭐 어떤 조직에서든 세포와 세포가 허공에 떠서 막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떠다니고 있지 않고 특정한 구조를 이룬다고 할 때 그 구조를 이루게 만들어주는 매트릭스가 있죠. 그 매트릭스는 뭘로 돼 있을까요? 프로테인 파이버들로 돼 있죠. 제일 대표적인 거는 콜라겐 파이버. 그죠? 콜라겐 파이버는 이거는 뭐 태어날 때 딱 그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고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 역시 계속 뭐 일부는 망가져서 부서져 없어지고 일부는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콜라겐 파이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있죠. 그 세포 뭐죠?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조직이나 리버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이나 이런 매트릭스가 필요하고 매트릭스가 없으면 후루룩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매트릭스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브로블라스트도 혈관처럼 어느 오간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파이브로블라스트와 그 콜라겐 파이버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제일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거죠.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는 근육이 아니죠. 그리고 에피더미스, 그러니까 진짜 표피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피부도 마찬가지고 돼지 피부도 마찬가지고 표피층은 굉장히 얇습니다. 이건 한 층의 세포가 아니고 여러 겹의 세포로 돼 있기는 한데 이걸 이렇게 싹 발라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아주 얇은 필름처럼 정말 하늘하늘한 아주 얇은 필름처럼 곱겨져 나옵니다. 그 돼지 껍데기의 나머지 대부분은 커넥티브 티슈. 콜라겐 파이버로 주로 돼 있죠. 그 안에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이 막 들어있고 걔네들이 계속 콜라겐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이런 오간을 구성할 때는 그 오간의 고유한 기능이 있잖아요. 리버 같으면 리버의 기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하는 세포들 어떻게 보면 그 오간의 정말 주인공들 이런 헤파토사이트가 있는가 하면 어느 오간에서나 공통적으로 그 오간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커넥티브 티슈와 그다음에 베슬들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조직들이 조합되어서 하나의 오간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능의 최소 단위인데 오간이. 근데 실은 이렇게 비슷한 기능을 하는 여러 오간들이 해부학적으로 완전히 구별돼서 떨어져 있는 이런 경우, 여러 개의 오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면 소화, 음식을 먹은 걸 소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그런 오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입도 일종의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의 일부고, 식도, 위, 소장, 대장, 그리고 소장에 딸려 있는 그 판크레아스, 뭐 이런 것들 다 뭐 다양하지만 일차적으로 공통적으로 소화 다이제스천이라는 기능에 기여하는 그런 오간들이잖아요. 하나하나가 오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오간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카디오바스쿨라 시스템, 뭐 너버스 시스템, 머스큘로스켈레탈 시스템, 뭐 조금 전에 얘기한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레스피러토리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좀 조그만 것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섹션별로 나누어서 방문을 공부할 때 보통 이 오간 시스템을 기준으로 뭐 일단 뭐 레스피러토리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카디오바스쿨라 시스템 공부하고, 뭐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은 요거를 기준으로 어떤 영역이 나눠져 있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 너버스 시스템 얼핏 생각하면 그냥 뉴로셀 말고 뭐가 있을까 싶잖아요. 물론 여기도 당연히 혈관이 있을 거고. 너버스 시스템에도 근데 커넥티브 티슈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거 있겠죠. 그거를 이런 것들은 좀 들어보지 않을까? 그런 거가 뭔지 들어본 적 있어요. 너버스 시스템에, 그러니까 너버스 시스템이라 그러면 일단 뇌, 척수, 그 다음에 온몸에 퍼져 있는, 혈관 못지않게 온몸에 완전히 여기저기 구석구석 퍼져 있는 신경망. 예, 감각신경도 있고 운동신경도 있고 많잖아요. 자율신경계도 있고. 이것들이 1차적으로 주된 기능은 이런 뉴론셀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혈관 당연히 필요하고, 커넥티브 티슈, 그 아키텍처, 매트릭스를 이루는 이런 것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게 오간 시스템에 따라서 또 좀 이름이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뉴런들로 이루어진 이 너버스 시스템에서 커넥티브 티슈 역할을 하는 게 이름이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아니고 아스트로글라이알 셀이에요. 기능으로 보면 파이브로블라스트랑 거의 똑같아. 근데 일반적인 파이브로블라스트랑 모양도 다르고, 실제로 자세히 보면 하는 기능도 이 오간 시스템에 적합하게 좀 다른 기능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간 시스템에 따라서 같은 기능을 하는 셀인데 이름이 다르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좀 생소한가요, 이런 거? 익숙하죠? 자, 이거는 우리가 거의 상식선에서 얘기했던 거고, 이제 이런 정상적인 몸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피지올로지컬한 구성 요소에서 이제 한 단계 나가서 이제 디지즈의 수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디지즈라고 하는 거는 전에 얘기했듯이 뭐 일관적으로 또는 현미경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병변, 체인지가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어떤 증상은 느껴지는데 정확히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이게 세포에 무슨 기능적인 체인지가 있는데 구조적인 체인지는 하나도 없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체인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병리학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궁극적으로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게 세포가 죽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증상이 막 있어. 근데 그 병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 그 사이에 세포는 하나도 안 죽었어. 원래 있던 세포가 그대로 있어.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병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런 일은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이 피부에 있는 세포도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장에 있는 세포도 있잖아요. 이거는 셀 디비전이, 그러니까 셀이 하나가 새로 생겨나서 죽어서 없어지는데 몇 분인가 몇 시간이 걸려요. 장에 있는 점막세포.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도 세포가 새로 생기고 죽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새로 생기는 양과 죽어 없어지는 양이 일종의 스테디 스테이트를 이뤄서 일정한 양의 세포수가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인데,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 심각하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보통은 셀이
궁극적으로 죽는 어떤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죽어야 될 셀들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셀 바이올로지에서도 아마 많이 언급했었겠지만 디지즈와 관련해서 궁극적으로는 셀 수준에서 데스가 나타나는 메커니즘 이런 것을 분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셀 데스라는 게 이게 그냥 사실 얼핏 생각하면 세포가 죽어 없어졌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고 일반적으로 셀이 죽었다라는 걸 만약에 정의를 하려면 없어졌다잖아요. 지금 금방 얘기한 거. 근데 셀이 죽는다고 할 때 그 셀이 하늘로 솟거나 그러니까 얼음 녹듯이 녹아서 쓱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통은 셀이 죽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는 때까지는 그 죽은 세포가 얼핏 경미적으로 보면 산세포랑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사람과 시체를 봤을 때 멀리서 얼핏 보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자고 있는지 죽은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증거들이 있죠. 체온이 따뜻한가, 맥박이 뛰고 있는가, 숨을 쉬는가, 뭐 이런 거죠. 그럼 세포의 수준에서 이 세포가 산 세포인지 죽은 세포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근거는 뭘까요? 네. 그렇죠. 그것도 있고, 예. 그 이제 세포생물학에서 여러분 배워서 이제 아시는 거죠. 세포막을 경계로, 멤브레인을 경계로 멤브레인 포텐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세포 안에 전구 꽂고 밖에 전구 꽂고 전압을 재보면 전압이 나온다는 거죠. 어느 세포나. 이 전압의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느 세포나 나옵니다. 그래서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마이너스 한 60mV, 80mV 정도 됩니다. 볼트 단위죠.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면 이게 있죠. 예. 죽은 세포에는 없습니다. 없어져요. 그런 게 경계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전극을 꽂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세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판별할 때 어떤 방법이 있어요? 모폴로지를 봐서 어떤 모폴로지가 나타나면 죽었다고 하죠? 멤브레인이 풍부하거나 A컵틱합이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그 셀 멤브레인이 흐물흐물하다. 이게 이제 실제로 경경에 봤을 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실험적으로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필판블루 스테이닝을 하는 게 전통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이게 일종의 암묵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볼 때 트리판블루 스테이닝을 한다. 이게 실험하는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 트리판블루 스테이닝의 원리가 그렇죠. 이 트리판블루 다이가 셀 멤브레인이 인티그리티가 인텍트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뚫린 데가 없을 때, 이럴 때는 세포 안에 못 들어간다. 근데 이게 인티그리티가 깨지면, 즉 어디 구멍이 생기거나 찢어지거나 셀 멤브레인 하면 다이가 세포 안으로 들어갔고 세포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이 다이에 의해서 염색이 돼서 퍼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는 그냥 무색인데 죽은 세포는 얼핏 보면 모양은 똑같은데 퍼렇게 보이죠. 전기경을 보이죠. 그런 근거에서 보자면 셀이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근거는 그런 겁니다. 셀 멤브레인 인티그리티가 인텍트하냐. 이거 표현이 어려운데 하여튼 셀 멤브레인이 어디 뚫리거나 찢어진 데가 없느냐 이거죠. 셀 멤브레인이 어디 구멍이 뻥 났다. 그러면 당연히 세포 안팎의 경계가 허물어지죠. 그래서 세포 안에 있던 물질들이 원래는 안 나와야 될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세포 밖에 있던 것 중에 세포 안으로 정상적으로 트리판블루처럼 들어갈 수 없는 물질들이 막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안팎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포 안에만 있는 어떤 현상들, 메타볼리즘 이런 거가 없어지게 됐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멤브레인 포텐셜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전통적으로 셀이 죽었다라는 걸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통적으로
멤브레인이 인텍트하냐를 보는 거였고, 그래서 일종의 골드 스탠다드로 트리판 블루 스테이닝 같은 걸 받고, 요새는 이제 그 조금 더 뭐랄까 센시티브한 방법으로 PI 스테이닝이라는 걸 하죠. 프로피디움 아이오다이드. 이게 이제 원래는 똑같아요. 멤브레인이 인텍트하고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 그래서 멤브레인이 깨지면 트리판 블루처럼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스테이닝이 돼. 근데 단지 이거는 이제 트리판 블루는 그냥 광학 현미경으로 보이는데, PI는 이제 그 플로레센스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플로레센스 마이크로스코피로 봐야 돼요. 이 뭐 실험실에서 다 아마 다 어디서 들어보고 해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통적으로 셀데스의 기준이었어요. 불과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거가 그냥 하나의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50년 전까지. 한 1970년 정도까지.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 네크로시스라고 불렀어요. 네크로시스라는 말이 그냥 데스라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표현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는 거를 데스라고 부르니까 이제 세포 하나 수준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셀데스 또는 뭐 셀룰라 네크로시스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트리판 블루 또는 프로피디움 아이오다이드가 안으로 안 들어가는데 죽은 경우가 있어. 이게 명확히 이게 정상은 아닌 것이 보면 육안으로 봐도 세포가 원래 이만하던 세포인데 조각조각 나서 막 어떨 때 5개, 6개, 어떨 때 10개, 20개 아주 작은 조각들로 부서져요. 그런 게 현미경으로 보면 보여요. 여러분들도 가끔 셀 컬처 하다가 현미경으로 보면 그런 걸 볼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게 다 조각조각 나서 흩어져 버리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셀의 프래그먼트들만 보이니까 이게 뭔지 잘 구별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아포토시스 초기 단계에는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셀이 이렇게 원래 이만하던 세포가 그렇게 이게 셀 디비전하고 구별이 잘 안 돼요. 얼핏 보면. 근데 이게 좀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그냥 셀 디비전을 할 때는 이렇게 두 개가 돼요. 이렇게 보이죠 가끔. 근데 이 아포토시스는 처음에는 이렇게 슈링키지가 돼요. 셀이 작아져. 그런 다음에 조각조각. 물론 그 과정이 오래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아포토틱 바디라고 하는 조그만 그런 조각들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셀 컬처에서도 심지어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주변 세포들이 파고사이토시스를 하거나 뭐 인비보 같으면 뭐 어디 쓸려 나가버리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진짜 그냥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셀데스하고 다른 방식의 셀데스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뭔가 있던 게 터져 죽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보통 터져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대비해서 보면 이게 보통 셀이 네크로시스를 일으키기 전에 멤브레인이 인티그리티가 깨지기 전에 많은 경우에 스웰링이 일어나요. 부어. 그래서 네크로시스가 일어날 때는 이게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하기는 어렵지만 셀이 이렇게 스웰링이 일어났다가 팡 터지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근데 아포토시스는 초기 그 현상이 반대죠. 슈링키지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프래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드의 셀데스가 1970년대에 확인이 되고 그 메커니즘까지 알려지면서 아시죠? 캐스페이지 같은 게 액티베이션 되면서 뭐 트리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캐스페이지 같은 게 액티베이션 되면서 세포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잘게 부수고 다이제스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모폴로지의 셀데스가 확인되면서 이거는 네크로시스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세상에는 셀데스가 두 가지가 있다. 네크로시스와 아포토시스. 이것도 많이 좀 이상하죠. 네크로시스라는 게 셀데스라는 뜻인데 셀데스에는 셀데스와 아포토시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어쨌든 용어를 그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래 뭐 들어서는 근래 특히 한 1, 20년 동안은 아포토시스랑도 다른 뭔가 또 다른 것들이 있다. 죽는 모폴로지가 다른데 네크로시스도 아니고 아포토시스도 아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면 뭐 오토파직 셀데스라든지 뭐 페롭토시스라든지 파이롭토시스라든지 뭐 많아요. 뭐 수십 가지 될 거야 아마. 다 꼽으면. 근데 아직은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그 셀데스가 기존에 알려진 것들과 구별되는 전혀 다른 모드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토파직 셀데스가 그나마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1번 셀데스, 2번, 3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인정받는 셀데스의 하나의 카테고리처럼 돼 있기는 한데 오토파지라는 현상은 사실은 원래는 피지올로지컬한 현상이죠. 오토파지는 원래는 죽으려고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려고 일어나는 현상이지. 그 오토파지는 아니죠. 오토파지는 그냥 굶을 때 지살 뜯어먹는 거잖아요. 그죠? 도저히 뭐 안 되겠다. 그래갖고 팔 하나 잘라서 뜯어먹고 뭐 이런 거잖아요.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특정한 조건에서 이게 비정상적으로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지살을 막 뜯어먹으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게 되겠죠. 결국은. 그런 경우가 있긴 있으나 이 아포토시스와는 달리 이거는 사실은 오토파지라는 현상이 매시브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다 셀데스로 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에 비하면 아포토시스는 이 자체가 셀데스를 위한 프로그램이죠. 전체가. 죽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잘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포토시스가 일어나는 조건을 보면 뭐 어떤 인설트를 받았어. 뭐 그게 뭐 물리적인 인설트건 화학적인 인설트건 메타볼릭 인설트건 어떤 세포가 인설트를 받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아이고 나 못 살겠어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터져 죽을 것 같아. 근데 터져 죽는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폭발하는 거죠. 진짜. 황 폭발해서 살점이 튀고 피가 사방에 튀기고 이렇게 죽는 거잖아. 더럽잖아. 나 혼자 사는 세상이면 상관없는데 같이 사는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 조직의 옆에 다른 세포가 있고 그 오간에 다른 데서 온 혈관 세포도 있고 뭐 파이브로블라스트도 있고 다 같이 협동해서 잘해보자고 살아나가고 있는데 나 혼자 그냥 뭐 이렇게 더럽게 터져 죽으면 이 옆에 있는 세포들 입장에서는 데미지를 받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또. 그래서 우아하게 죽는 겁니다.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조용히 죽는 겁니다. 깨끗하게 죽으려면 멤브레인이 터지면 곤란하죠. 그럼 어쨌든 안에 있는 게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그 캐스페이즈 같은 메커니즘을 동원해서 이제 일단 컴팩트하게 만들고 조각조각 부셔서 파고사이토시스 되기 좋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다이제스천 막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다른 세포가 업테이크해서 파고사이토시스 해서 뉴트리언트로 쓰기 쉽게 곱게 하시는 거예요. 우아한 현상. 이게 처음에 이게 밝혀졌을 때 좀 뭐랄까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생물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세포의 본능은 생존과 번식이다. 그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다른 건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존과 셀 디비전. 박테리아로부터 휴먼 셀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생존에 정반대되는 프로그램을 스스로만 작동시켜서 고이 죽는 이런 현상이 밝혀졌을 때 조금 감동적이죠. 얘네들이 물론 우리가 의인화해서 하는 얘기지만 얘네들이 굉장히 유타적인데 이게 이런 프로그램이 생명체 안에 있단 말이야. 유타적인 프로그램이. 단세포 생물한테는 필요 없죠. 친구가 없으니까.
피해 끼칠 친구가 없으니까. 다세포 생물에만 당연히 있는 현상이에요. 우아하죠. 여기 계신 분들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도 약간 감동했던 터라. 예, 셀베테일 그 정도 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디지즈와 관련된 용어들을 조금 하나씩 짚어볼게요. 전에 우리가 이제 크게 봤을 때 어떤 체인지는 스트럭처의 체인지 또는 펑션의 체인지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당연히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질병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날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는 상황을 생각하기 어려워요. 이제 세포가 됐건 뭐 오간 단위가 됐건 어떤 구조적인 체인지가 나타났는데 만약에 기능적으로 아무런 뭐 변화가 없다.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병이 아니죠. 확실치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키드니가 2개 있는데 1개가 없어도 당장은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 뭐 별 증상도 없다고 해요. 그러면 그 병이라고 부르기 어렵죠. 키드니 하나가 완전히 망가져서 없어졌다고 해도. 근데 그렇지 않겠죠. 설마. 보통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우리 몸 안에 어떤 구조물들은 다 생존에 부합하는 어떤 이유가 있죠. 무조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대개의 경우 이 오랜 세월 동안의 진화의 결과로 필요 없는 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든 생겨나서 셀렉션되고 결과 이제 우리 몸의 어떤 구조물이나 어떤 기능은 분명히 생존이나 번식에 유리한 아니면 아포토시스에 유리한 어떤 시그니피컨스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스트럭처의 체인지가 있으면서 펑션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이런 일은 상상하기 어렵고 서로 있다 해도 디지즈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오가닉 체인지가 있으면 펑셔널 체인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펑셔널 체인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펑셔널 체인지가 뭔가 나타나서 병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되는데 구조적인 체인지는 아무것도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치 무슨 옛날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어디서 악령이 막 들어와가지고 미쳤어. 사람이 어디가에서 악령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네, 우리 몸의 구조에는 아무 변화 없이 이 악령이 여기 자리 잡고 있는 바람에 미쳤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적어도 우리가 현대과학적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죠. 서로 그런 악령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다고 쳐도 그 악령이 들어와서 만약에 우리 몸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치고 어딘가에 숨어서 가만히 있다면 그래서 구조적인 체인지가 안 나타난다면 그러면서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면 그러면 이런 일이 뭐 상상 속에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이 똑같은 논리로 오가닉 체인지가 없는데 구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악령이 붙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디지즈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그 디지즈의 스페시픽한 구조적인 체인지와 기능적인 체인지가 둘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많은 경우에 아직 이 과학의 수준이 미흡하여 증상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유발한 구조적인 체인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실제로 지금도 정말 우리가 이게 무슨 이건 심각한 증상이야. 이거는 병인 것 같아라고 느껴서 병원에 가서 제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요. 무슨 병일까요? 진단을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 거의 진단을 해내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경험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통계를 낼 수는 없어요. 이제 의사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그거죠. 할 수 있는 검사를 다 해보았는데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CT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뭐 심전도 다 해봤는데 다 그냥 정상 범위예요. 근데 계속 뭐 열이 나요. 내지는 계속 뭐 어디가 아파요. 또는 뭐 계속 환각이 보여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펑셔널 디지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금 과학적으로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디지즈를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오가닉한 디지즈다. 이거는 펑셔널 디지즈다. 그래서 사실은 병태 생리학적으로 이 병을 이제 디파인하고 캐릭터라이즈 할 때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걸 메커니즘을 알고 원인을 알고 하려면 병변,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경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증상만 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 질병을 진단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메커니즘이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병리학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이 리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병변. 어떤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구조적 체인지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well-defined characteristic structural change를 리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물론 육안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육안적으로는 안 보이고 현미경으로만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전자현미경적으로 보인다. 그냥 일반 현미경은 안 보이고 아니면 뭐 정말 그냥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무리 매그니피케이션을 해도 보이지는 않고 정말 분자 수준에서의 체인지라서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알 수 있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리전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이런 리전이 이제 기능적으로 어떤 체인지를 나타냈을 때 그거를 증상이나 징후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병은 증상이 뭐야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아프다는 거야? 뭐 어디가 뻘겋게 됐어? 뭐 열이 나? 증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전문적으로는 사실은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이 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매니페스테이션은 증상이거나 징후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주관적으로 어떤 이상을 느낄 때 그거를 증상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아프다. 또는 오한을 느낀다. 춥다. 감각하는 거죠. 스스로. 아프다. 춥다. 뭐 저리다. 뭐 피곤하다. 등등등. 이런 것들이 증상이라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체온계 됐을 때 온도가 38도야. 이게 본인 스스로는 내 몸이 뜨거워라고 못 느끼죠. 대부분 그런 경우에. 근데 체온계를 대보면 38도야.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엄밀하게는 증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징후라고 부릅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두근두근해. 이런 느낌이 들어.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이게 이제 심박수가 갑자기 빨라지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슴 두근거림. 팔피테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심계항진. 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느끼죠. 근데 이거 이제 맥박을 측정해 보면 실제로 맥박수가 몇 회야. 이럴 때는 이제 빈맥이라고 부르는데 타키카디아. 하여튼 맥박수가 정상적으로는 70회 전후여야 되는데 지금 뭐 평상시에 레스팅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150회야. 이것도 자기 자신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징후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느꼈어. 그러면 그거는 증상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증상과 징후가 다 나타나는데 어떤 거는 증상만 있고 징후는 없을 수 있고 징후는 있는데 증상은 없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다. 정상적으로 120에 80쯤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지금 뭐 200에 160이야.
되게도 본인이 못 느껴요. 내가 혈압이 높은데? 이렇게 느끼실 수 없어요. 그것도 징후죠. 증상은 없어. 그래서 증상 없는 질병인 거죠. 그래서 질병의 매니페스테이션은 구조적으로는 리전이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기능적으로는 심텀이나 사인 같은 것들이 보일 수 있고, 그거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서 출발해서 궁극적으로 사실 알고 싶은 거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됩니까? 원인. 그래서 병의 원인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에티올로지라고 합니다. 원인론인데, 이거 어떨 때는 그냥 이 질병은 에티올로지가 뭐야 이런 식으로 그냥 원인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용도로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특정한 에이전트가 그런 원인 인자로 작용했다 그러면 에티올로지 에이전트가 뭐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비슷한 용어로 어떨 때는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패토제네시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떤 특정한 원인이 되는 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질병이 그 인자로부터 출발해서 이런 심텀이나 사인이나 리전이 나타날 때까지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발병 과정 또는 발병 기전 이런 거죠. 어떨 때는 이게 원인에서 출발해서 그 중간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비슷한 용도로 쓰이기도 하죠. 어떨 때는 파소젠, 그러니까 에티올로직 에이전트처럼 파토젠이라는 특정한 어떤 팩터를 패토젠이다 저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거랑은 단어 뜻으로 보면 같은 뜻인데 보통은 이제 이런 패토젠이라는 표현은 보통은 그냥 전통적으로 써왔던 용도가 미생물에 의해서 질병이 일어날 때 그거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파토젠이라고 보통 좁은 의미로는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한 가지는 여기 슬라이드에 제가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라 질병의 원인과 관련해서 이게 보통 제가 인트로덕션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잠깐 지금 금년 인트로덕션 때는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작년 인트로덕션 그 비디오를 보셨으면 혹시 거기서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병의 원인을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라고 할 때 병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아무 병이나 하나 예를 들어봐. 감기. 좋아. 감기라는 병이 있어. 영어로는 커먼 콜드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어퍼 레스피레토리 인펙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게 하여튼 하나의 아주 웰 디파인드 디지즈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바이러스가 보통 유발하고 상기도를 감염하여 바이러스가 상기도 감염이죠. 그게 상기도가 아니고 하기도, 즉 폐 저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면 뉴모니아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상기도, 인후, 구두 이런 쪽에 바이러스가 감염해서 기침을 일으키고 물론 전신적으로는 열을 내기도 하고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거를 통칭해서 이제 감기라고 하죠. 어떨 때는 콧물도 나고 여기도 이제 어퍼 레스피레토리 트랙트 중에 하나죠. 코부터 시작해서 인후, 그다음에 기관, 기관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레스피레토리 시스템.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는 사실상 엄청 많은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마 비슷할 텐데 그 세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가 감기를 제일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난리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 그리고 하나가 아데노 바이러스, 코로나, 리노, 하여튼 이런 바이러스들이 조금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는 아니고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거다. 어퍼 레스피레토리 인펙션.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해 본 바가 있고. 그러면 이 감기의 원인이 뭐냐? 에티올로지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어떤 특정한 서브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잖아요, 보통. 우리는 보통 그거를 물어보고 그거를 대답하는데 사실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이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 우리가 그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없었다면 이 결과가 없었을 어떤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에. 만약에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바이러스와 감기는 1대1의 관계다. 그럼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져 있으면 그 바이러스의 컨택트가 되면 모든 사람이 걸려야 돼.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이거의 원인이다. 이거는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심지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염력이 엄청나다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밀접 접촉자 수십 명 중에 몇 명만 걸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9명은 바이러스에 컨택트가 됐는데 10명 중에 9명은 안 걸리고 1명이 걸렸다. 그랬을 때 이 1명은 바이러스에 노출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나머지 9명과 똑같은데 얘만 걸렸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할 원인일 가능성이 많죠. 예를 들어서 10명이 노출됐는데 9명이 걸리고 1명이 안 걸렸다. 그럼 얘가 특이한 애야. 그죠? 근데 9명이 안 걸리고 나만 걸렸어. 내가 특이한 거예요. 나한테만 있는 어떤 다른 원인이 있다. 그게 뭘까요? 뭘까요? 상식적으로 알잖아. 면역력이 낮은 거예요. 면역력이 낮은 거예요. 바이러스에 컨택트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점막을 통해서든 어디를 통해서든 하여튼 몸 안에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오든 우리 몸 안에 이뮨 시스템이 리스폰스를 하죠. 이 바이러스가 센싱이 되고 그 바이러스를 센싱하면 그거의 안티젠을 프레젠팅을 하고 그래서 B셀, T셀 같은 게 막 액티베이션 돼서 안티바디도 만들고 수많은 디펜스 팩터들을 만들어서 바이러스를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몸 안에서.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아주 스피시한 이뮤니티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그냥 블러드의 그 수많은 뉴트로필들, 조직의 그 수많은 매크로파지들 이런 거 그냥 바이러스 몇 마리 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끊고 먹어치면 끝이에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9명한테서는 그랬어. 그러면 9명은 정상적인 이뮤니티를 갖고 있었고 1명만 무슨 이유에선가 비정상적인 이뮤니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걸린 거죠. 그러면 자 일단 최소한 감기의 원인으로 2가지 확실하게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인 것도 확실하죠. 아무리 이뮤니티가 나도 바이러스가 없으면 안 걸리겠지. 바이러스가 원인인 것도 확실하고 이뮨 디펙트가 있는 것도 확실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이 2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원인이라 생각해 보면 지금 예를 든 케이스라면 사실은 이뮤니티가 더 중요해요.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뮤니티가 낮은 사람들 10명 중에 1명은 누구냐? 알고 있죠? 노인들이죠. 아니면 젊은 사람 중에 특별히 이뮤니티를 떨어뜨리는 기저질환이 있는다.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내내 들어온 얘기잖아요. 노인들은 당연히 노화의 결과로 이뮤니티가 떨어져요. 그냥 떨어져요. 노화가 되면. 이뮨셀 숫자도 줄어들고 이뮨셀의 기능도 떨어져요. 노화야. 다른 이유가 없어. 노화가 되면 다 그렇게 돼. 그러면 조금 더 궁극적으로 이유를 따져보면 노화라고 말하죠. 늙어서 감기 걸렸다. 그래도 거의 맞아. 물론 젊은 사람도 걸리지만. 이런 식으로 질병의 원인을 우리가 추적해 갈 때
단순히 우리가 그냥 A는 B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1대1 대응 관계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 가지 팩터들이 컴바인돼서 어떤 결과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팩터들 중에 어느 게 중요한지는 사실은 뭐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이제 이런 팩터가 있으면 좀 더 걸리기 쉽다. 관계. 또 이런 팩터가 있으면 걸리기 쉽다. 이런 식으로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루스한 커넥션이 있는 경우에 늙은 사람들은 감기 걸리기 쉽지. 이런 경우에 늙었다고 다 걸리는 것도 아닌데 바이러스 없으면 안 걸리는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그래서 늙은 게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거를 표현하는 조금 인간 텀이 리스크 팩터, 위험인자. 예를 들면 뭐 담배를 피면 뭐 감기에 걸리기 쉽지. 이것도 커넥션이 전혀 없지 않거든요. 리스크 팩터죠. 담배를 피면 고혈압에 걸리기 쉽지. 그것도 통계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또 리스크 팩터죠. 그래서 원인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리스크 팩터라는 그런 용어를 항상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 자체를 하나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그냥 디지즈가 아닌 모든 일들에 해당됩니다. 수많은 원인 인자들이 리스크 팩터들이 원인 인자랑 리스크 팩터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의미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건을 놓고 봐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조금 전문적인 수준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디지즈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 디지즈 이름이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런 디지즈들을 보통 이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진 디지즈들끼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생각하시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관절염, 간염, 폐렴 뭐 이런 거 다 염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염증성 질환. 뭐 관절에서 일어나건 간에서 일어나건 폐에서 일어나건 어쨌든 염증성 체인지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토피지올로지가 상당히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염증성 세포에 의해서 어떤 손상이 일어난다,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염증성 반응이 유발된다, 그런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비슷한 공통점을 가진 질병들을 클래시파이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식적인 선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선에서 생각할 때 이렇게 어떤 디지즈들을 구별해서 묶을 때 그 묶음, 그룹에 해당하는 거 이런 병들은 공통적으로 염증성 질환이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 중에 이제 몇 가지 예시를 하자면 인플라마토리 디지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컨제니탈 디지즈, 선천성 질환 또는 유전 질환, 그 다음에 뭐 퇴행성 질환,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듣는 얘기죠. 퇴행성 질환 종류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치매 같은 거 대표적으로 퇴행성 질환인데 무릎 관절 아픈 거 이것도 퇴행성 관절염이잖아요. 공통적으로 노인에게서 나타나면서 뭔가 위축이 나타나는 이런 질병들. 이것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뭐 대사성 질환, 뭐 혈당치가 높으면 당뇨, 블러드의 리피드 레벨이 높으면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 공통적으로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거 메타볼릭 디지즈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듣게 되는 거, 종양.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오플라스틱 디지즈. 이게 이제 네오플라지아라고도 하고 신생물입니다. 네오플라지아라고도 하고 튜머라고도 하고 종양이죠. 튜머. 아시다시피 뭐 이제 종양이라고 하면 또 그 안에 일단 기본적으로 비나인 튜머와 말리그넌트 튜머는 확연히 구별되는 두 가지 다른 카테고리이기는 합니다.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구별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은 조금 더 학문적인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예를 들면 앞서 얘기한 바 있는 컨제니탈이라는 말은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선천성. 반대말은 후천성이죠. 태어날 때는 없었는데 태어난 이후에 사는 과정에서 언젠가 새로 생긴 거. 이 acquired disease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 있었던 거, 태어날 때 없었는데 나중에 생긴 거.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congenital disease에 속하는 것들이 있고 acquired disease에 속하는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둘로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발현 시점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앞서서 뭐 congenital disease, hereditary disease 이런 것들을 뭐 비슷한 것처럼 얼핏 얘기했는데 되게 헷갈리기 쉬운 거 이거 있어요. 원인에 따라서 보통 이제 유전 질환이나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genetic disease라고 할 때도 있고 앞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hereditary disease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말로 번역할 땐 둘 다 유전 질환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근데 이게 다른 뜻이에요. genetic disease라고 하는 것은 쥐에 어떤 문제가 있다. 쥐에 뮤테이션이 있다든지 딜리션이 있다든지 뭔가 하여튼 쥐놈의 어디에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디펙트가 있다. 그랬을 때 그걸 제네틱한 디지즈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쥐는 인텍트한 지놈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인텍트하다기보다 하여튼 정상적인 질병을 유발할 만한 쥐인이 아닌 정상적인 쥐놈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린다면 그거는 인바이런먼탈한 팩터에 의한 거라고 얘기하죠. 환경인자. 보통 이제 쥐인에 있거나 아니면 환경적 요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구별하는 거죠. 그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이 헤레도토리 디지즈다. 우리는 제네틱 디지즈는 헤레도토리 디지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쥐인에 어떤 디펙트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내 자식한테 그게 항상 가나요? 아니죠. 그리고 부모한테는 없었던 제네틱 디펙트가 자식에게 생길 수도 있죠. 쥐인의 디펙트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들은 헤레도토리하지는 않은 거죠. 유전자의 문제가 있는 것과 유전되는 거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전이라는 말을 막 믹스해서 쓰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자세히 뜯어보면. 그죠? 이걸 구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컨제니탈 디지즈, 제네틱 디지즈, 헤레도토리 디지즈를 다 비슷한 뜻이라고 오해하게 돼요. 우리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각기 다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당신 말이에요. 당신 이해되냐고. 이해 안 되면 얘기해. 채팅창에. 이해한 거야. 당신도 이해했다고 한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제네틱 디지즈와 인바이런먼탈 디지즈로 보통 병의 원인을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실은 이거는 컨제니탈 어콰이어드처럼 이거 아니면 이거인 건 아니죠. 사실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제네틱한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인바이런먼탈 인설트를 받아서 생기는 것 이런 게 대부분이죠. 실제로. 네. 어떤 질병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제네틱한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질병은 거의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네틱한 백그라운드만 가지고 무조건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뭔가 시너지스틱한 이펙트를 낼 때 최종적으로 병이 되는 건 대개의 경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은 뭐 제네틱한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거야? 아니면 인바이런먼탈 한 거에 의해서 생긴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 자체가
이게 약간 이제 좀 생각이 부족한 질문.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원인을 하나로 생각할 수는 없고 대개의 경우에 복합적이고 실제로 이게 두 가지가 다 기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순전히 제네틱한 팩터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질병도 있고 순전히 인바이런먼탈한 팩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개는 두 가지가 다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제네틱한 디지즈 중에서도 사실은 부모로부터 유전된 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거, 부모에게는 없었는데 생긴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스포레딕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포레딕하다는 거는 무슨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냥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게 아니고 한 명만 떨렁 나타났을 때 그런 걸 스포레딕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쓸 수 있어요. 이 용어.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오가닉 디지즈, 뭐 펑셔널 디지즈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얘기했듯이 이거는 사실은 뭐 이거냐 저거냐의 구별이 아니고 이 대개의 경우에는 오가닉한 리전을 못 찾은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펑셔널 디지즈였는데 오가닉 디지즈가 될 수 있는 거죠. 밝혀지면.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디제너러티브 디지즈라고 하는 것들을 한무대기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뭐 관절염이나 치매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그거에 굳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자면 프롤리퍼러티브 디지즈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간이나 조직이 점점 위축되는 것을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치매 걸리면 뇌가 푹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없어져요. 죽어서. 엄청 작아져요. 진짜. 이게 3차원 볼륨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MRI 찍었을 때 이만하던 데가 요만큼만 돼도 어떨 때는 신경세포가 반만 남아요. 요만해요. 그런 거를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게 무슨 이유에선가 하여튼 볼륨이 커지는 거 이런 걸 프롤리퍼러티브, 증식성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그냥 이제 붓는 거 있잖아요. 세포들의 개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붓는 거 이런 거는 프롤리퍼레이션이라고 안 하고 실제 그 어떤 조직이나 장기에 있는 세포의 수가 늘어날 때 그러니까 세포의 하여튼 증식 또는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늘어날 때 진짜 매스가 볼륨이 늘어날 때 이런 걸 프롤리퍼러티브하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좀 그 구별해야 될 몇 가지 다른 원인들이, 그러니까 원인이라고 하는 다른 양상에 의해서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장기가 이렇게 커지는 거, 이런 경우들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작아지는 거는 치매 같은 거 생각하면 되고,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막 아령 들어가고 이거 커지는 거죠. 근육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나? 안 늘어납니다. 안 늘어나요. 그 뱃살 막 나오죠. 이게 아디포스 티슈, 피하 지방이 막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죠. 커질 수 있죠. 아디포사이트 세포수가 늘어나느냐? 안 늘어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 늘어날 수도 있는데 보통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비만은 세포수가 똑같은데 세포 하나가 이만해지고 요만하던 세포가 이만해지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세포가 증식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가 커진 거죠. 이럴 때는 하이퍼트로피라고 합니다. 하이퍼플라지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라지아라는 말 자체가 하이퍼플라지아, 뭐 네오플라지아 나올 때 플라지아라는 말이 세포가 디비전을 해서 많아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세포 하나하나가 뚱뚱해져서 매스가 커지는 경우에는 아예 프롤리퍼러티브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고 하이퍼트로피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뭐죠? 하이퍼트로피. 우리말로 뭐지? 비대라 그러나요? 비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하이퍼트로피. 그러니까 뚱뚱해진다는 뜻이거든요. 비대.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아디포사이트나 머슬셀 같은 거가 그렇게 해서 볼륨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런 거 들어보셨죠?
간 같은 거는 이렇게 잘라내고 나도 막 이렇게 세포가 증식을 해서 다시 커져요. 잘라내. 그래서 이제 잘라서 일부 이식해 주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면 원래 크기가 돌아오는 거죠. 이럴 때는 실제로 간 세포가 셀 디비전을 해서 증식이 돼서 커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하이퍼플라지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셀 디비전이 촉진되어 있는 상태. 근데 셀 디비전이 촉진돼서 막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게 정상 세포가 아닐 때 네오플라지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막 어떤 조직이나 장기의 크기가 커진다고 할 때 첫째, 세포 수와 무관하게 그냥 붓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그냥 이데마라고 해요. 이건 물이 그냥 찬다는 뜻이에요. 풍선에 물풍선이 커지듯이. 그럴 땐 이데마라고 합니다. 부종. 네. 그리고 가끔 우리가 라면 먹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경험하는 거죠. 손가락이 두꺼워졌어. 이 세포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이 찬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게 아령 들어서 이 바이셉스가 두꺼워졌어. 이거는 세포수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볼륨이 커진 거 하나하나가. 이런 건 하이퍼트로피. 간세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막 증식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세포가 증식해서 크기가 커질 때는 하이퍼플라지. 근데 그게 정상세포가 아닌 세포가 계속해서 디비전을 하는 경우에는 네오플라지. 이런 식으로 구별됩니다. 안 헷갈리시겠죠? 컨제니탈 제네틱 헤레도토리 이제 구별하셔야 되고요. 하이퍼트로피, 하이퍼플라지아, 네오플라지아 이제 구별하셔야 됩니다. 좀 똑똑해졌어. 이 정도만 알아도 어디야? 네, 그리고 상식적인 얘기지만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헤파틱 디지즈다. 그러면 간에 생기는 염증, 간에 생기는 종양 이런 거 다 뭉뚱그려서 헤파틱 디지즈라고 우리가 부를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카디악 디지즈, 레날 디지즈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질병들이 있다. 이런 특성들이 질병을 캐릭터라이즈 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좀 다시 거시적인 차원으로 올라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계속 언급해 왔지만 어떻게 보면 좀 베이그하게 남겨놨던 질문. 그럼 질병은 데피니션이 뭐냐?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지금 질병 상태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뭘까요?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없다는 겁니다. 결론이. 이게 이제 모든 의학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인용하는 디지즈하고 헬스는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건강 또는 질병. 반대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헬스를 구별하고 헬스가 깨진 것이 디지즈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헬스를 어떻게 디파인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디파인 되는 거죠. WHO가 공식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헬스라는 것은 complete physical, mental, social well-being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디지즈나 인포미티, 쇠약함, 질병이나 쇠약한 상태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 표현은 그럴싸합니다만 참 답답한 표현이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모든 면에서 잘 살고 있으면 건강한 거다. 이런 뜻인 거죠. 누군가한테 당신은 지금 피지컬리, 멘탈리, 심지어 소셜리 웰빙 상태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예 라고 대답할 사람이 몇 명 되겠어? 그럼 우리는 다 환자야. 그래서 우리가 절충적으로 하는 얘기가 헬스가 디지즈 또는 일리스는 상반된 두 개의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컨티뉴엄이다. 그래서
아주 가상적인 극단적 일비스와 극단적 헬스 상태의 중간 어디엔가 우리는 있는 거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편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지금 질병 상태에 가깝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둘 중에 하나, 건강하니 환자니 정상이냐 환자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건강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환자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사실은 대개의 경우에는 굉장히 좁은 의미로 이걸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난 고혈압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어. 다트 찍어봤는데 뭐 어디 암세포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아. 아직 치매는 아니야. 이 정도면 건강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질병이 없다. 그래서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딘가 이상한데 병원에 갔더니 우리가 뭐 이 검사 이런 질병 다 체크해봤는데 이거 다 아니에요. 라고 해서 환자가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 환자에 가까워요. 네, 그런 생각해. 예를 들면 중2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다 또라이. 멘탈리 다 디지즈 상태. 당신들은 기억 못하겠지만 당신들도 중2 때 아마 다 그랬을 거야. 내가 애들을 둘 키우면서 이렇게 인터벌을 두고 중2를 두 번 겪어보니까 중2들은 다 또라이. 그리고 80 넘으면 다 멘탈리 환자예요. 아니 멘탈이 아니고 그 피지컬리 환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는 걸 쭉 과정을 보니까 80이 넘으면 그냥 그 자체로 80이 됐다는 것만으로 환자야. 그냥 감기 걸리면 돌아가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아주 의학적으로 아주 잘 디파인된 질병들이 리스트가 있고 이런 리스트 중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건강한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질병이 있는데 이 리스트에 없으면 또 건강한 거다라는 생각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프랙티컬한 측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질병에 관한 이제 원론적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이건 사실은 우리는 뭐 이제 우리가 환자를 보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하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툴을 제공하는 거죠. 진단의 기술, 치료의 기술, 뭐 약이 됐건, 뭐 어떤 치료법이 됐건, 뭐 이런 거를 연구 개발하고 그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신약이 됐건, 뭐 진단 기술이 됐건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활용이 돼서 인류의 건강과 복제에 이바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기술이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죠. 이것도 역시 뭐 상식적으로 많은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일단 진단, 치료 이 두 가지가 질병과 관련된 어떤 그 의학적 대응의 큰 두 개의 영역인데,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질병의 네이처와 원인을 규명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범인 잡듯이 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뭐 직접 우리랑 상관은 별로 없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그냥 얘기만 들어보면 알아요. 예를 들면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요. 며칠 전부터 갑자기 그래요. 그 이외에 특별히 다른 질병은 없고, 주변에 보니까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까지만 얘기해도 감기적이죠. 거기다가 그렇다면 CT를 한번 찍어봅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걸 클리니컬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자기가 자각하는 증상 말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밖으로 매니페스테이션이 있는데, 즉 징후가 있는데 그걸 본인이 자각하는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혈압이 높은데 자각을 못하고 체온이 높은데 자각을 못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그제미네이션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아내는 과정. 이게 이제 그 이그제미네이션 이제 검사라고 하는 건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가장 이제 먼저 직접 해볼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청진기를 대본다든지 체온계를 대본다든지 맥박을 잰다든지 뭐 이런 거죠. 실제로 눈으로 직접 보고 뻘겋게 됐는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원래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런 걸 하는 거죠. 뭐 청진기 대보고 뭐 체온계 대보고 뭐 벌려보라 그러고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점점 작아지고 그냥 이제 그 테스트들 장비를 이용한 테스트들이 그걸 대체하는 추세죠. 그래서 비용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죠. 클리니컬 히스토리는 뭐 원래 이제 교과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현재 증상이 뭐고 과거에 뭐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지 뭐 부모 중에 또 그런 소인이 있는지 그다음에 특정한 직업 예를 들면 뭐 특정한 직업 직업병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런 걸 뭐 다 물어보면 리스트가 엄청나요. 대한민국에서는 안 일어나는 일이죠. 대한민국에서는 환자가 의사를 만나서 사실 뭐 오래 얘기할 수가 없는 나라니까 안타깝게도.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도 사실 뭐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이아그노스틱 테스트를 하는 거고 이게 구체적으로 원래 이제 베이그하게 증상을 듣고 뭐 청진해보고 뭐 이제 그런 간단한 피지컬 이그제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예를 들면 감기이거나 아니면 어쩌면 폐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어쩌면 이게 감기나 폐렴처럼 기도와 상관없이 이게 위험물 때문에 이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즘 기침 나는 거면 혹시 알러지성 리나이티스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콧물이 자꾸 뒤로 넘어가서 그게 자극해서 기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이 중에 어느 하나일 것 같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에 그럼 뭘까 하는 걸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뭐 알러지성인지 알러젠 검사를 해본다든지 그다음에 유모니아인지 보려면 최소한 뭐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CT도 찍어보고 그다음에 뭐 또 뭐 예를 들어서 좀 감기랑 유모니아 알러지 위식도 역류 뭐 이런 거 같으면 뭐 이것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위식도 역류 같으면 뭐 제산제를 먹었을 때 증상이 개선되는지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가능한 여러 가지 진단 중에서 실제로 이 환자가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하면서 최종적인 진단명에 이르는 과정 그런 걸 디퍼렌셜 다이아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구별해내는 거죠. 그냥 이런 용어들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다이아그노스틱 테스트 중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할 그 용어 중에 하나는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또 스페시픽하게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스크리닝 테스트.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디퍼렌셜 다이아그노시스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가 아니고 그냥 지금 어페런틀리 멀쩡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혹시 예를 들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을지 몰라. 그 알러젠 검사를 그냥 다 해본다. 이 사람들 중에 혹시 지금 코비드-19에 인펙션 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 그래갖고 뭐 그냥 요새 막 하잖아요. 하루에 몇만 명씩. 이런 거는 증상이 있거나 징후가 있어서 질병이 어떤 것인지 감별하기 위해서 다이아그노시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질병이 있는데 아직 매니페스테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디텍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해요. 이게 점점 종류가 많아지죠.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한 주기로 계속 엑스레이 찍고 체스트 엑스레이 아무 이상 없는데 소변 검사하고 피 뽑아서 검사하고 하잖아요. 이게 어디가 아파서 하는 검사가 아니죠. 이거는 스크리닝 목적으로 하는 검사예요.
디퍼런셜 다이아그노시스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목적은 당연히 이제 아심토마틱한, 그러니까 매니페스테이션이 아직 없는 그런, 이걸 환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디지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디텍트 해내서 일찍 디텍트 할수록 유리하니까, 이게 질병이 많이 진행되기 전에 빨리 그러자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이런 스크리닝 테스트의 가지수가 하나씩 늘어나요. 이런 스크리닝 테스트 중에 의학의 역사에 진짜 확연한 판도 변화를 일으킨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팝스메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궁경부암 조기 검진. 자궁경부암이라는 게 뭐 여성들한테만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흔한 암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얼리 디텍션이 안 돼서 나중에 이게 뭐 수술을 하고 뭐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난리를 쳐도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도 많았고 워낙 인시던스도 많았고 과거에 한 50년 전 정도 생각해보면. 근데 언제부턴가 팝스메어라고 하는 게 이제 루틴 스크리닝 테스트로 도입이 되고 성인기에 들어서면서 여자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몇 년에 한 번씩. 그러면서 진짜 얼리 디텍션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쯤 오니까 그 과거에 많이 봤던 50년 전쯤에 되게 흔했던 그런 레이트 스테이지의 자궁경부암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산부인과 끝나면 할 거야. 이제 애를 안 낳으니까 산과는 망해가고 자궁경부암이 없어졌으니 부인과는 망해가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이게 이제 조기 검진의 실제 어떤 효과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이런 게 잘만 되면 아이디어를 합니다. 질병이 아직 진전이 되기 전에 얼리 스테이지에 디텍션해서 아주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점점 더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걸 이제 개발하고자 이제 막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많이 있는데 이게 뭐 얼리 디텍션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일단은 많은 숫자의 아직은 질병 상태가 아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어느 정도 흔한 병이어야 돼요. 아주 드문 병, 뭐 10만 명 중 100만 명 중에 한 명 걸리는 이런 병을 위해서 10만 명, 100만 명을 스크리닝해서 한 명 디텍트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베네핏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비싸면 곤란해요. 아무리 인시던스가 높은 거라도 검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비싸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10만 명, 100만 명 검사를 하는데 사회적 비용이 더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리 아이덴티피케이션의 베네핏이 있어야 됩니다. 자궁경부암처럼, 조기 위암처럼. 예를 들면 암 중에서도 지금은 조금 그 치료 성질이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췌장암 같은 거는 진단이 되면 수술을 하든 방사선 치료를 하든 뭘 하든 95% 이상 사망해요. 진단이 되면. 이게 뭐 초음파나 CT 같은 걸로 진단이 좀 일찍 된다고 해도 일찍 해도 치료 성적이 큰 차이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 내가 죽을 병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뿐 그로 인해서 실제로 뭐 이거를 조기에 발견한 덕분에 치료해서 완치됐어 이렇게 안 되는 그런 어떤 게 있다면 그걸 얼리 디텍션 하는 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직 치료하지 못하는 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들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이제 관련 용어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지나가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베이시브한 테스트가 있고 넌 인베이시브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옵시 같은 거요. 이거 아시죠? 바이옵시. 생검이라고 해서 굵은 바늘 찔러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리버 바이옵시 하면 여기다 굵은 바늘 찔러 넣어서 이렇게 칼로 도려내듯이 아주 작은 조직이지만 반 조직을
띄워내는 거예요.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간에 워낙 블러드 서플라이가 많아서 잘못해서 출혈이 안 멈추면 심각한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인베이시브한 테스트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런 인베이시브한 테스트는 그 자체로 리스크가 있으니까 넌 인베이시브한 테스트, 예를 들어서 청진기를 대본다든지 뭐 체온계를 대본다든지 이런 전혀 인베이시브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에 비해서 사실은 충분히 베네핏이 예측되는 경우에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것도 한 가지 좀 구별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는 게 인베이시브하지 않은 것이 안전한가 하는 것이 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CT 있잖아요. CT. 요새 CT 엄청 찍잖아요. CT 한 번 안 찍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야. 난 안 찍어봤어. 나는 아직 평생 CT를 한 번 안 찍어봤어. 근데 CT라는 게 일반 엑스레이에 비해서 몇십 배 엑스레이에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번씩 찍는다든가 뭐 1년에 몇 번씩 찍는다든가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상당한 리스크가 있어요. 진짜. 있을 수밖에 없죠. 레디에이션에 노출되는데. 우리가 그 자외선 맞는 것만 해도 되게 무서워하는 한국에 엑스레이란 말이에요. 엑스레이. 근데 이게 이제 당장 검사를 할 때 뭐 주사바늘을 찌르거나 피가 나거나 아프거나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넌 인베이시브 하다 보니까 이게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런 그 검사 과정 자체로 인한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이 뭐 작든 크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검사 방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은 이게 그 의료 서비스가 좀 과잉 공급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다른 모든 재화와 마찬가지로 의료 서비스도 이 자본주의 속성이라고 하잖아요. 공급 과잉. 의료 서비스도 과잉 공급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근래 몇 년 사이에는 이제 그 실손 의료보험이라는 게 적용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 플러스 실손 의료보험까지 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비용이 별로 이제 부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거 뭐 검사 많이 받을수록 좋지. 검사해보고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다행이고 혹시나 이상 있으면 얼리 디텍션 하면 분명히 뭐 베네핏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세상에 거저는 없다는 거죠. 돈으로 뭐 비용이 든다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엑스레이 한 번을 찍어도 어느 정도의 해저드는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뭐 CT면 그것보다 더 큰 거. 점점 그 방법들은 더 고도화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죠. 처음에는 뭐 피 뽑아서 그냥 뭐 혈중 글루코스 농도 재고, 혈중 칼슘 농도 재고, 뭐 나트륨 농도 재고 이런 거 하다가 흔한 혈액 검사. 그 다음에 소변에서 뭐 단백질 나오는지 보고 뭐 이런 간단한 케미칼 테스트, 케미스트리 뭐 이런 거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접 들여다보고 이미징, 특히 이미징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직접 들여다보는 거 말고 뭐 초음파를 이용하거나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우리가 표면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내부 기관의 구조를 비침습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됐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뭐 컴퓨티드 토모그래피라든지 CT,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이라든지 그래서 막 정말 우리 몸 안에 있는 구조물들을 아주 높은 해상도로 이제 막 볼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기계가 점점 비싸지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포지트론 이미션 토모그래피라든지 이런 것들 새로운 이미징 기법들이 점점 더 개발이 되면서 전부 다 이제 고가고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찍는 사람 수는 하여튼 점점 늘어나고 있고 스크리닝 테스트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리트먼트 얘기 한 가지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트리트먼트,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고 어떤 질병을 치료하고자 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치료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있기 이전의 건강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치료는 그겁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은 그냥 치료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사실은 그거보다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감기 예를 들었었는데 감기 얘기 잠깐 한 번 더 하자면 감기 걸리면 다 병원에 가잖아요. 웬만한 분들은. 그리고 의사가 치료약을 주죠. 처방을 주죠. 치료약 처방. 근데 사실은 의학적으로 알고 보면 일반적인 감기에 대한 치료약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 열이 나는 거는 바이러스가 뜨거워서 열이 나는 게 아니죠. 바이러스에 우리 몸이 반응해서 열을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반응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몸이 뜨거운 거가 되게 불쾌한 거야. 그래서 안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의사가 해열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열이 내려가요. 해열제 먹으면. 브루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부프로펜 이런 거 먹으면 웬만하면 열은 떨어져. 물론 이제 약기운 떨어지면 다시 열이 올라가지만 그럼 또 먹으면 돼. 그럼 계속 일정한 주기로 먹으면 열이 억제된 상태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언젠가는 감기가 이제 나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감기 치료로 약을 썼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몸이 스스로 감기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방해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치료, 질병의 원인을 제거해서 그 전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런 노력을 방해해서 일단 좀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거를 심토마틱 트리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치료가 아니지만 치료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 이런 거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뭐 흔한 것도 하나만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어. 고혈압 병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심각한 병이죠. 그러면 약을 먹어. 고혈압 치료제를 먹죠. 고혈압은 뭐 수술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니까. 약을 먹어요. 고혈압 치료제 먹는 사람 엄청 많아. 우리 또래 정도 되면. 그러면 혈압이 떨어져요. 혈압이 160이었다가 120 돼. 약을 먹어. 물론 이것도 계속 먹어야죠. 먹다가 안 먹으면 다시 올라가지. 어떨 때 더 많이 올라가지. 근데 어쨌든 평생 먹으면 그렇게 유지할 수 있어. 이게 고혈압을 치료한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심토마틱 트리트먼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증상도 없는 병이지만 그래서 이게 넓은 의미의 심텀으로 보면 사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면 그런 얘기인 거죠. 그 심텀, 엄밀히 말하면 심텀이 아니고 사인인데 혈압이 높은 것을 억제한 거예요. 열 나는 거를 억제한 거와 비슷하게. 이 혈압이 그러면 높은 원인이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인은 몰라. 모르니까 당연히 원인을 치료할 수도 없지. 그렇다면 이렇게 감기와 고혈압처럼 우리가 흔한 예를 들었는데 뭐 다른 거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뭐 당뇨 약을 먹어. 아니 뭐 심지어 인슐린이 부족한 거야. 타입 1 예민이라고 칩시다. 인슐린이 부족해서 뭐 혈당치가 높아. 그럼 인슐린을 주면 혈당치가 노멀라이즈 돼.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치료인 것 같죠. 근데 인슐린이 왜 낮아졌는지는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인슐린이 낮아진 이유가 뭐가 있거든요. 이게 오토이뮨 디지즈로 어떤 이뮨 시스템에 의해서 펑크레틱 델타 셀이 망가져가지고 셀이 죽어서 없어지는 바람에 인슐린을 분비를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네틱한 데 있어. 심지어 헤레디터리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해결이 안 되잖아. 원인은 알지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인슐린을 몸이 만들게 할 수는 없으니 외부에서 주자. 그렇게 해서 인슐린을 주는 거죠. 이것도 치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원인을 제거하는 스페시픽한 트리트먼트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원인을 제거하는 스페시픽한 트리트먼트가 뭐가 있어요?
어떤 거요? 종양 같은 거 빼는. 그렇죠. 그거 외과 조처치. 그러니까 정말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고 이게 잘 아이솔레이션이 돼서 딱 그 종양만 제거해낼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정상 조직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러면 그건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죠. 그럼요. 실제 그거는 이런 스피시픽한 원인 제거 치료에 가장 부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또 굳이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박테리알 디지즈, 바이럴 디지즈는 거의 불치인 경우가 많고요. 박테리알 디지즈, 흔한 박테리아, 뭐 내성균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흔한 박테리아로 생기는 인펙션, 예를 들면 무슨 요즘은 흔치 않지만 봉화지경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냥 피하에 그냥 우리 몸에 원래 있는 박테리아가 피하에 침투해서 막 붓고 주로 다리 같은 데가 뭐 그리고 온몸에 열도 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봉화지경이라고 해요. 항생제 먹으면 드라마틱하게 나요. 거의 한 번 먹으면 완전히 나요. 다시 먹을 필요도 없어. 끝이야. 그런 거 스페시픽 트리트먼트죠. 그냥 원인을 제거했고 이게 침투해서 질병이 생긴 이전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후유증 없이. 네. 이런 것들이 예를 들 수 있는데 가만히 이런 수많은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원인 치료, 스페시픽 트리트먼트를 해서 정말 케어가 아니고 휴어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트리트먼트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넓은 의미의 트리트먼트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거고요. 좁은 의미의 트리트먼트는 휴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사실 몇 가지가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케어의 의미의 트리트먼트인 거죠. 고혈압도 그렇고, 감기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예, 그래서 치료와 관련해서도 이런 구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